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대, 30대의 그런 주택 매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특례 보금자리 론이 있고 론의 영향이 컸고 젊은 세대들이 투자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주택 거래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경험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6년이었나?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라 정책 때문에 올랐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합이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 가령 수출 흑자가 엄청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반면에 택지지구 개발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들이 이어지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니까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구 중심으로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그게 2016년의 상승 시작이었고, 저를 비롯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때부터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 18년에 9.13 대책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 이어졌지만, 어쨌거나 정부가 누르면 잠깐 멈칫했다가 튀어오르고, 정부가 누르면 멈칫했다 튀어오르고, 이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마구잡이로 제로금리로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폭발이었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당시에 10,000건에서 15,000건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간 수치를 보여줬었고, 반면에 2021년 폭등기로 기억하고 있는 그때에도 2021년 상반기에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약 한 달에 4,000에서 5,000건 정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실거래 신고가 시행된 2006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4,000에서 5,000건 사이를 오고 갔는데, 지난 1년간 엄청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약 1,000건 정도도 못 미치는 거래량을 보이다가 2,000건대가 들어서니까 이제 거래량이 회복됐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평소에 비하면 아직 절반밖에 못 미치는 양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회복됐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관망세를 유지하지만 필요한 거래량들은 쭉쭉 늘렸다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거래량 이야기를 한 이유는 원래 그런 폭등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폭등세가 언제냐라고 되묻는다면 2021년경의 그런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흘러가듯 가라고 그 정우성 씨가 영화에서 그러는데, 제가 부동산 시장을 공부한 이래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는 1988년 올림픽 이후에 1989년도, 이때 수출이 굉장히 잘 됐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2006년도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굉장히 잘 됐던 이 시기에도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주택 가격이 올랐었고, 2021년 코로나 위기 당시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흑자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3번의 폭등장이 왔는데, 30년, 제가 올해로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3번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잠깐 규제로 눌렀다가 오르고 규제로 눌렀다가 오르고 하니까 이번 장도 눌림목을 지나서 폭등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면서 업자들이 빨리 가서 집 사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폭등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 5년 동안의 시간 동안 갭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거나, 뒤늦게 뛰어들어서 지방의 아파트 투자로 돈을 조금 버는 냄새를 맡았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퇴사를 하고 혹은 무직이었던 상태에서 부동산 강사라고 하면서 업자로 데뷔하게 되죠. 제가 이제 업자라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강의, 강사, 선한 영향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강의나 그런 걸 통해서 먹고 사는
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업자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업자로 데뷔를 했는데 재난이 불어닥치죠. 이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긴 한데,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강의를 열었는데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마구잡이로 시장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뭐 순자산 얼마를 몇 년 만에 모았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랬던 분들이 이제 공경에 빠져가지고 어쨌거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 탓이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식당을 차렸는데 코로나가 터진 것과 마찬가지고, 마치 이제 대만 카스테라 프랜차이즈를 차렸는데 방송국에서 이게 뭐 안 좋다라고 방송을 때려버리니까 가게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정말 슬프게도 불러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꾸 상승이 온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상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지난 5년간 다 투자해서 손실을 벗거나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동네가 기본적으로 이 팬십으로 움직이는 동네이고, 자기 팬들을 만듭니다. 말빨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고 자기를 따라서 폭등을 따라올게 만듭니다. 근데 이분들이야 강의 팔고 구독을 팔아가지고 뭐 강의를 보니까 대충 회당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던 무렵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분석, 애널리스트 분들 출신, 최상욱 애널리스트를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분이 책 내고 뭐 강연 같은 거를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한다 그래서 2, 3만 원 내고 가서 들으면 정말 영양가가 있고 팩트에 근거한, 통계에 근거한 냉철한 분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자기 따라서 임장 다니고 뭐 황금성이 좋고 뭐 어디 뷰가 좋고 뭐 이런 거 가르치면서 임장 시간 아껴준다고 10만 원 받고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한 잔 커피 값으로 뭐 구독을 하면은 뭐 자기가 재테크 지식을 준다라고 하는데, 하루 한 잔 커피를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루에도 뭐 더블샷으로 4잔 5잔 먹는 사람인데, 보통 이제 제가 뭐 회사에 있는 커피를 따라 마시지 뭐 그렇게 커피를 사 먹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하루 한 잔 커피 값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작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잘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그런 내용을 제가 돈 내고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통 이제 정신력을 강조하고 뭐 자산을 사모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추천했던 자산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지방의 공시 1억 이하 아파트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다 물렸고 코로나 유동성이 빠지니까 다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고, 이분들이야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으로 뭐 오픈 채팅방으로 구독 팔고 강의 팔아가지고 한 달에 1, 2천만 원 버는 분들이니까, 이런데 잘못 사서 물린 이자 비용을 그 여러분들한테 받는 돈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총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강의를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도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그분도 이제 서울에 웬만한 신축 아파트가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요새는 뭐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미국의 연준이 어떤 스탠스인지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워낙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가 유통이 잘 되고 있고, 입지 분석이나 이런 것도 다 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방향성이 어디냐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청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청약인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계약금 작은 돈을 넣고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집이 완공될 때 부동산 사이클이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등을 주도하는 건 신축일 것이다. 이 세 가지 논리 때문에 청약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무슨 뭐 갭 투자해야 되냐, 뭐 지방에 어디 임장 가야 되냐 이런 말들을 물어보시면 왜 그러실까? 이게 그렇게 쉽게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오늘도 그 매월 1일에 한국의 무역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전월 무역 수출 수입을 통계낸 거를 매월 1일에 쉬지 않고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한국의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유지되는 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미분양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약 7만 5천 건으로 지방의 미분양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 경기가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초반이지만 미국의 연준이 아직까지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3.5% 이하로 내려오기는 용언한 상태인데, 왜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사야 되냐,
빨리 폭등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하는 걸 보면 코로나 당시에 그 기억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동안 3번 왔던 그런 역사인 거고, 그렇게 반복되려면 또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굳이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